나라가 잘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강한 군대, 탄탄한 경제, 아니면 놀라운 과학기술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여기 200년 전 조선시대 한 남자가 이 질문에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최고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바로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고 백성의 근본은 먹는 데 있다. 언뜻 들으면 너무 당연한 말 같지 않나요? 하지만 굶주린 백성을 외면하던 그 시대에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을까요?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다라는 말씀도 바로 이 정약용 선생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근본이었던 거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그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나라가 진정 튼튼해질 수 있는지 선생의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발견했던 진짜 나라를 살리는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법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시대를 초월한 그의 지혜를 함께 만나보시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의 지혜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약용 선생이 살던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조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0년 조선 왕조의 위엄은 여전했지만 백성들의 삶은 정말 처참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처참했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당시 기록을 보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춘궁기라고 하는 봄철이 되면 농민들은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어요. 그것도 부족하면 풀뿌리까지 캐먹었죠. 더 가슴 아픈 건 굶주린 부모들이 자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차라리 다른 집에서 일이라도 하면서 밥이나 먹고 살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백성들이 굶어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연재해였어요. 가뭄이 들면 몇 년씩 비가 오지 않았고 홍수가 나면 농작물이 모두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관리들의 부패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생이 곤지암 현감으로 계실 때였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관할을 나서다가 길가에서 얼어 죽은 노인 한 분을 발견하셨어요. 그 노인의 마른 손에는 나무 껍질이 쥐어져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걸 씹으며 살려고 했던 거죠. 정약용 선생이 그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선생의 일기에는 이런 말씀이 남아 있어요. 하늘이 낸 백성이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데 내가 현감이라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이 과연 나라인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약용 선생은 백성들의 이런 참상을 보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일이었어요. 궁궐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양반들은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며 풍류를 즐겼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바로 코앞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전혀 모르거나 알아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약용 선생은 깨달으셨어요.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고 법전이 완비되어 있어도 백성이 굶어 죽는다면 그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오늘의 명언이 탄생한 거예요. 정치의 출발점을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밥그릇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정약용 선생의 명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고 백성의 근본은 먹는 데 있다. 이 짧은 문장에는 두 겹의 혁명적인 지혜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혁명,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라는 임금이 다스리고 양반이 도우며 백성은 그저 따라오면 된다고 여겼어요.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성리학의 신분 질서가 있었죠. 하늘이 정해준 질서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약용 선생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은 나라를 거대한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뿌리는 백성이고 줄기와 가지는 임금과 관료들이라고 보신 거죠.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줄기가 굵고 가지가 무성해도 뿌리가 썩으면 나무 전체가 죽잖아요. 반대로 뿌리만 튼튼하면 가지가 부러져도 새순이 돋아나죠. 실제 역사가 그랬어요.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일어선 농민 봉기들이 왕조의 운명을 바꿔놓곤 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모두 백성의 마음을 잃은 후에 무너졌어요.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이 진리를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두 번째 혁명, 백성의 근본은 먹는 데 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의식주라고 하니까 입을 것도 중요하고 잠잘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먹어야 살고 살아야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도덕을 가르쳐 봐야 소용없어요.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예의범절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 점을 정확히 아셨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먼저 기본적인 생존부터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배만 부르게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생이 진짜 강조하신 것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냥 구제미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백성이 스스로 농사지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보신 거죠. 이 두 가지 지혜를 합치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나라의 뿌리는 백성이고 그 백성들이 든든하려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정치는 백성의 밥그릇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쉬운 이치 같지만 실제로 이걸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바쳐 고민하신 거예요. 정약용 선생이 백성의 먹는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환곡제도를 꼭 알아야 해요. 환곡제도가 뭐냐 하면 흉년이 들면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풍년이 들면 갚게 하는 제도였어요. 원래 취지는 정말 좋았죠. 백성이 굶어 죽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일단 곡식을 빌려줘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게 하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 하자는 거였으니까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조선이 백성을 생각하는 나라라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름다운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백성을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는 제도로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관리들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곡식을 빌려줄 때는 좋은 곡식을 주지만 받을 때는 더 많은 양을 요구했어요. 원래 쌀 한 말을 빌려줬으면 한 말만 받으면 되는데 이자라는 명목으로 한 말 반, 두 말을 받는 거였어요. 둘째, 장부 조작이 일상적이었어요. 실제로는 곡식을 빌려주지 않았는데도 장부에는 빌려준 것으로 기록해놓고 나중에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셋째, 강제 대출까지 있었어요. 너희 집은 형편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곡식을 빌려라라고 강요하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곡식을 억지로 빌리게 한 다음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받는 거였죠. 정약용 선생은 지방관리로 일하면서 이런 참상을 직접 목격하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곤지암 현감으로 계실 때였는데 어떤 농민이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현감님, 저를 살려주세요. 작년에 흉년이 들어서 환곡을 받았는데 올해 갚으라고 하는 양이 처음 받은 것의 2배가 넘어요. 논밭을 팔아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정약용 선생이 장부를 확인해 보니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원래 쌀 10마를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하는 건 쌀 25마리였던 거예요. 선생이 담당 서리를 불러서 따져보니 이자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뻔뻔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서리가 중간에서 상당 부분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런 일 때문에 어떤 농민은 환곡 빚으로 인해 집까지 팔아야 했고 어떤 농민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정약용 선생이 이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선생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라에서 백성을 살리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백성을 죽이는 제도가 되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약용 선생은 깨달으셨어요. 제도의 원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패하면 백성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은 나중에 목민심서라는 책을 쓸 때 지방 관리들이 황곡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침을 남기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생은 단순히 베푸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보셨다는 점이에요. 백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본 거죠. 정약용 선생의 백성의 근본은 먹는 데 있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선생의 토지개혁 사상을 빼놓을 수 없어요. 당시 조선의 토지제도가 어땠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좋은 땅은 양반들과 부유한 지주들이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했죠. 그런데 소작료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세요? 보통 수확량의 50% 이상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어요. 좋은 땅은 60%, 심지어 70%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농민이 1년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정작 자기가 가져갈 몫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까지 내야 했으니 농민들에게 남는 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흉년이 들어도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이 되는 거였죠. 정약용 선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백성의 굶주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전론이라는 책을 써서 토지 개혁을 주장하셨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균전론이었어요. 토지는 모든 백성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농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토지를 고르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땅을 독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신 거죠. 둘째, 소작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했어요. 농민들이 자기가 지은 곡식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셋째,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도 농사지을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주장이 당시에는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실제로 정약용 선생이 이런 글을 쓰신 것도 선생이 유배를 가게 된 이유 중 하나였어요. 당시 권력층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사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셨어요. 왜냐하면 농민이 굶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고 농사가 안 되면 나라 전체가 가난해진다. 결국 양반들도 임금도 모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즉, 토지개혁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본 거죠. 정약용 선생은 경세유표에서 세금제도 개혁도 주장하셨어요. 당시 세금은 매우 불공평했어요. 힘 있는 양반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아예 안 내면서 가난한 농민들만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선생은 이런 불공정한 세금 제도 때문에 백성들이 더욱 가난해지고 굶주린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죠. 이 모든 개혁 사상의 바탕에는 하나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백성이 굶지 않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 잘 다스려지는 나라다. 바로 이 신념에서 나온 것이 백성의 근본은 먹는 데 있다는 명언인 거죠. 안타깝게도 정약용 선생의 이런 개혁안들은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선생의 사상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우리에게 소중한 지혜를 주고 있어요. 200년이 지난 지금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과연 모든 국민이 굶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끼니를 걱정하는 독거노인들이 계시고 도시락을 못 사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정약용 선생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경제 지표가 좋아도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성장은 의미가 없다. 진정한 국력은 가장 소외된 사람까지도 굶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이제 개인적, 가정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바쁜 현대 생활 때문에 각자 따로 먹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함께 나누는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가정의 근본도 결국 함께 둘러앉은 식탁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때로는 식사를 대충 때우시거나 아예 거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먹는데 뭘 잘 차려 먹겠나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혼자 드시는 식사라도 소중히 여기셔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니까요. 그럼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식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루 한 끼 정도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해 보세요.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은 60대 부부이신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도 매일 저녁 7시에는 반드시 함께 식탁에 앉으신대요. 그 부부 말씀으로는 이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젊은 부부처럼 지낼 수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이웃의 끼니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계시지 않나요? 간단한 반찬 하나라도 나누어 드리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셋째,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는 것도 선생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넷째, 사회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급식비 지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푸드뱅크 같은 정책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섯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균형 있게 드시고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정약용 선생이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정약용 선생의 소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고 백성의 근본은 먹는 데 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던 이 말씀이 이제는 얼마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0년 전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제도가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 세 끼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바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사는 참 복잡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근본이 바로 사람이 굶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오늘 저녁 밥상에 앉으실 때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박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 드실 가족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혼자 드시는 분들께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한 끼 한 끼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고 내일을 맞이할 힘을 주고 있으니까요. 사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선생께서 보신 것은 농부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논에 나가 모를 심고 어머니가 늦은 밤까지 가족의 끼니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답게 나누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밥 한 그릇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봄에 희망을 품고 씨를 뿌린 농부의 마음, 여름 내내 내리쬐는 햇볕과 적당히 내린 비, 가을에 고개 숙여 결실을 맺은 벼이삭의 겸손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거두어 우리 식탁까지 전해준 여러분들의 손길까지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한 그릇의 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생명의 순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굶주린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귀한 생명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나라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도 바로 이런 뜻이었겠지요. 선생께서 통찰하신 것은 단순한 경제적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 즉 생명을 이어가는 일이야말로 모든 도덕과 정치의 출발점이라는 심오한 철학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도덕을 말할 수 없고 굶주리는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생이 꿰뚫어본 인간 본성의 진실이었습니다. 200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선생의 이 가르침 앞에서 겸허해집니다.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어도, 아무리 복잡한 제도를 만들었어도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영원한 물음입니다. 진정한 나라란 무엇인가? 진정한 정치란 무엇인가?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언제나 가장 소박한 곳에, 가장 기본적인 곳에 있다는 것을 선생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깊은 사상과 철학을 담은 명언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선생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마음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